제5장 연습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국가가 무역은 재화의 가격만이 아니라 요소 가격도 균등화시킨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가 간 요소 가격이 동일하지가 않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두 나라의 재화 가격이 같아지면 재화와 요소 가격 간에 1:1 대응 관계가 있기 때문에 두 나라의 임금 임대료 비율이 같아지고 두 나라의 임금 임대료 비율이 같아지면 두 나라에서 캐피탈 레이버 레이쇼가 같아지고 캐피탈 레이버 레이쇼가 두 나라에서 같다면 두 나라의 노동 생산성, 자본 생산성이 같아지고 요소 가격은 생산성 곱하기 재화 가격이니까 두 나라에서 임금 임대료가 같아진다. 이게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절대 가격 균등화 정리가. 자,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엄격한 가정이 들어있는 거죠. 두 나라의 노동의 질이 서로 같다. 또 생산 함수가 서로 같다. 그렇기 때문에 재화 가격이 같아지면 임금 임대료 비율, 캐피탈 레이버 레이쇼 같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두 나라의 요소 부존도가 차이가 커서 서로 동일한 재화를 생산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A국은 X제만 생산하고 B국은 Y제만 생산한다면 두 나라 임금 임대료 비율이 재화 가격이 같아진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생산하는 재화는 X만 있고 여기서 생산하는 재화는 Y밖에 없기 때문에 두 나라의 재화, 다시 말해서 X제와 Y제의 상대 가격이 서로 같아져야 되는데 하나의 재화만 있기 때문에 요소 부존도 차이가 큰 경우에는 동일한 재화를 생산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무역 장벽으로 두 나라의 재화 가격이 같지 않다면 이런 프로세스가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요소 가격의 균등화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핵쇼리 모형에서 가정들이 현실 세계하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생산 요소의 지역 간 이동이 자유로운 한국 내에서도 지역 간 임금 수준이 동일하지 않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국가 내 지역 간 임금 수준이 동일하지 않은 이유와 국가 간 임금 수준이 동일하지 않는 이유가 서로 같은가? 자, 질문은 이런 겁니다. 한국 내에서 A라는 지역이 있고 B라는 지역이 있는데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에서 임금이 서로 다르더라. 그렇다면 C라는 국가하고 D라는 국가에서 우리가 실제로 보면 요소 가격이 균등화되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C라는 국가의 임금과 D라는 국가의 임금이 서로 다른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자, 이 국가 내에서는 이게 지금 한 국가입니다. 한 국가 내에서 임금 차이가 나는 이유는 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노동의 퀄리티하고 B 지역에서 노동의 퀄리티가 서로 다르고 또 A 지역에서 쓰는 노동자의 산업, 그러니까 조금 단순 노동을 쓰는 지역이고 여기는 좀 숙련 노동을 쓰는 지역이면 A 지역의 임금이 B 지역 임금보다 낮을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해서 노동 이동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노동 퀄리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C 국가하고 D 국가의 이런 임금 차이는 노동의 이동이 노동 퀄리티 차이에 근거한 것도 있지만 노동 이동이 이렇게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임금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3번 립진스키 정리에 의하면 자본량의 증가는 자본 집약제의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노동집약제의 생산량을 감소시킨다. 왜? 특정 요소 부존량의 증가가 두 재화 생산량을 똑같이 증가시키지 않고 한 재화의 생산만을 증가시키는지 설명하라. 자, 여기 보시면 교과서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이게 지금 에듀어스 박스인데 자본량이 이만큼 증가했다 이거예요. 자본량이 이만큼 증가했는데 보면 어떻습니까? 생산점이 A점에서 B점으로 생산점이 이동하게 되고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하니까 이 X제, 이거 X제 축이죠. X제 생산량은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 YJ 생산량은 이 지금 길이가 생산량이니까 YJ 생산량은 이렇게 늘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느냐 이거예요. 두 재화가 똑같이 늘어나지 않고 그것은 소규모 우리가 소규모 개방 경제를 가정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핵심입니다. 립진스키 정리에서는 소규모 개방 경제를 가정하기 때문에 재화 가격이 생산량의 변화에도 불변이고 재화 가격이 불변이니까 임금 임대료 비율이 두 지역에서 불변이고 임금 임대료 비율이 불변이니까 캐피탈 레이버 레이쇼가 불변 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게 변하지 않나 이게 재화 생산에서 노동과 자본의 결합 비율이 불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기울기가 기하학적으로는 그림에서는 이 기울기가 똑같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기울기가 같아지게 그려지니까 우리가 그리고 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델타 K만큼 자본이 증가했을 때 이 자본의 증가가 예를 들어서 X제 생산에도 YJ 생산에도 투입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여기서도 캐피탈 레이버 레이쇼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여기서도 캐피탈 레이버 레이쇼가 증가하게 될 거 아닙니까? 자본이 똑같이 양 산업에 똑같이 배분된다고 하면 자 그러면 지금 캐피탈 레이버 레이쇼가 불변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이건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캐피탈 레이버 레이쇼가 불변이면서 증가된 자본량이 이동하는 방법은 뭘까? 그것은 자본 집약제. 여기서는 지금 YJ가 자본 집약제죠. 이 YJ인 자본 집약제인 YJ에 전부 이동하고 이쪽으로는 가지 않고 오히려 이쪽에서 노동 집약제인 이쪽에서 노동과 자본 일부가 이쪽으로 Y쪽으로 이동해야지 이 캐피탈 레이버 레이쇼가 불변, 예전이나 지금이나 불변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YJ 생산은 증가하게 되고 이쪽은 노동과 자본 이쪽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XJ 생산은 오히려 감소하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정리되어 있는 글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생산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노동집약적인 섬유산업의 생산량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반대로 자본집약적이고 기술집약적인 자동차 산업의 생산량은 증가하였다. 그러니까 섬유는 줄고 섬유산업의 생산량은 줄어들었고 자본집약적인 자동차 산업의 생산량은 증가하였다. 이런 변화가 발생한 이유를 설명하라. 또 섬유와 자동차 생산에서 요소 집약도는 과거와 비교해 변화가 있었을까? 그 이유는 이렇게 지금 여기 답을 보시면 한국은 노동에 비해 자본이 더 빠르게 증가해 왔고 그러니까 자본 축적이 노동량보다 더 빠르게 증가해 왔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립진스키 정리에 의해서 자본 집약적인 재화의 생산이 증가하고 노동 집약적인 재화의 생산은 감소하게 됐다. 이게 이제 립진스키 정리로 설명할 수 있고 다음은 이제 한국은 주로 노동 집약제를 수출했는데 노동 집약제를 수출하다 보니까
스톨퍼 사무엘슨 정리에 의하면 임금 임대료 비율이 이렇게 올라갔겠죠. 자본이 축적되니까 이 렌탈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노동 집약재 생산을 증가하게 되니까 임금이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 자 임금 임대료 비율이 올라가면 캐피탈 레이버 레이쇼 노동과 자본의 결합 비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금이 올라가니까 노동을 적게 쓰고 자본을 많이 쓰니까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자본 집약적인 생산 방법으로 바뀌게 됐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5번 한국의 임금 수준은 미국이나 일본의 임금 수준에 비해 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 이를 이론적으로 설명해라.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의 임금이 뭐 이런 식으로 증가했다면 한국의 임금은 이렇게 더 빨리,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스톨퍼 사무엘슨 정리로 한국이 노동집약재를 주로 수출해 왔으니까 노동집약재를 수출했으니까 상대적으로 임금이 상승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톨퍼 사무엘슨 정리로 설명할 수 있겠고 또 다른 하나는 리카도 모형이죠. 임금은 노동 생산성 곱하기 가격인데 한국의 노동 생산성이 미국이나 일본보다 더 빠르게 증가해 왔기 때문에 임금이 더 빨리 빠르게 증가해 왔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6번 노동집약재 가격이 올라가면 임금은 이 재화의 가격보다 더 높게 상승한다. 이유는 무엇인가? 확대 효과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기 정리된 내용 읽어볼까요? 노동집약재 가격이 상승하면 임금 임대료 비율이 상승하고 이 임금 임대료 비율이 상승하면 생산 방법이 어떻게 바뀌어요? 자본집약적으로 바뀐다 이거예요. 임금이 상승하니까. 생산 방법이 자본집약적으로 바뀌면 자본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니까 노동의 생산성이 올라가요.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증가하게 되고 임금은 재화가격과 노동의 한계 생산성의 곱이기 때문에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증가하면 임금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은 재화가격 곱하기 MPL인데 이 MPL이 올라가게 되니까 이 재화가격이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이것보다도 이것만큼 임금이 더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확대 효과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재화가격이 올라가면 노동 생산성이 올라간 이유는 뭐예요? 생산 방법이 자본을 많이 쓰는 생산 방법으로 바뀌기 때문에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고 그래서 재화가격보다 임금이 더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답하면 되겠습니다. 7번 다음 물음에 답하라. 생산 가능 곡선의 탄력성에 따라 무역이 생산 특화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짐을 그림으로 설명하라. 지금 생산 가능 곡선을 그려보면 생산 가능 곡선이 여기 적어진 내용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생산 요소 부문간 이동이 없거나 생산 함수가 고정 계수인 경우 생산 가능 곡선은 완전 비탄력적인 직각의 형태가 된다. 이 경우에는 가격의 변화에도 생산량은 변하지 않지만 교환의 이익으로 후생 수준은 증가하게 된다. 이 첫 번째 경우는 생산 가능 곡선이 이런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 그러면 가격이 이렇게 되든 생산점은 변하지 않죠. 하지만 후생 수준은 이렇게 증가하게 되고 이 증가는 생산의 변화 없지만 무엇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교환의 이익이죠. 교환의 이익. 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제의 가격 하락에 따른 이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리카도 모형과 같이 생산 가능 곡선이 직선으로 완전 탄력적인 경우에는 가격이 변하면 한 재화의 완전 특화가 발생하고 후생 수준이 증가한다. 리카도 모형의 생산 가능 곡선은 이런 형태잖아요. 직선. 자, 그러면 가격이 변하면 이렇게 한 재화의 완전 특화하고 과거에 이렇게 소비하다가 이렇게 소비하니까 후생 수준이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셋째, 볼록한 생산 가능 곡선에는
무역 이후 부분 특화가 발생하고 후생 수준이 증가한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핵쇼린 모형에서 흔히 쓰는 이런 생산 가능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비하다가 가격이 국제시장 가격이 이렇게 바뀌면 이렇게 후생 수준이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이 무역 이후 비교 우위제로의 생산 특화 정도는 부문간 요소의 이동성이 얼마나 높은가, 각 재화의 생산 함수가 어떤 특성을 갖는가에 의해 결정되지만 어느 경우든지 모두 후생 수준이 증가한다. 다시 말해서 이 경우는 이걸 1번, 2번, 3번이라고 그럴까요? 그럼 1번 같은 경우에는 생산은 변하지 않지만 교환 이익이 발생하고 2번은 완전 생산 특화가 이루어지죠. 생산 특화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또 생산 측면에서 이익, 그다음에 교환, 가격 변화니까 교환 이익이 발생하게 되고 여기는 이제 부분 특화, 2번보다는 적지만 생산도 변하고 또 가격의 이익도 있고 이게 3번의 케이스다. 어떤 경우든 후생 수준이 증가하게 된다. 2번 임금 임대료 비율이 올라가면 생산 방법이 자본 집약적으로 바뀜을 그림으로 설명하라. 이것은 이렇게 그냥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쪽에다 간단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등량곡선이 있고 등량곡선이 있으면 임금 임대료 비율이 이거잖아요. 임금 임대료 비율이 여기에서 뭐 이렇게 바뀌면 생산점이 이렇게 바뀌어간다. 웨이지가 올라가면 임금 임대료 비율이 올라가면 생산 방법이 이렇게 됐다가 이쪽으로 자본 집약적으로 바뀌어가게 되고 이제 임금이 내려가면 오히려 반대로 노동을 많이 쓰는 생산 방법으로 바뀌고 이 그림을 가지고 등량곡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 경제가 성장하였는데도 후생이 감소할 수 있음을 설명하라. 또 이론적으로 후생 감소가 나타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설명하라. 이것은 궁핍화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정리된 내용을 같이 읽어보시죠. 수출제 부문의 성장으로 수출제 가격이 하락하면 교육 조건이 악화된다.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는 이런 일이 없는데 대국에서 큰 나라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 후생 수준이 감소할 수 있지만 이는 이 나라의 시장 점유율이 매우 크고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생산이 증가했더니 국제시장 가격이 하락할 정도로 시장 점유율이 커야 된다는 거죠. 또 이 재화의 가격 탄력성이 매우 낮은 경우 가격 탄력성이 낮다 보니까 공급량이 조금만 증가해도 가격 하락폭이 커지는 거죠. 되게 이제 1차 산업, 원자재 이런 것들이 이런 가격 탄력성이 낮은 재화가 되겠습니다. 이런 두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는 이제 흔하지가 않다. 또 수출제 부문의 성장으로 소득 증가 효과가 교육 조건 악화 효과보다 크면 교육 조건이 악화되더라도 후생 수준이 높아진다.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 거는 수출제 가격이 하락해서 교육 조건이 악화된다고 하더라도 생산이 증가했잖아요. 생산이 증가한 그것이 소득 증가 효과예요. 이 효과가 이것으로 인한 악화 효과보다 크다면 설령 교육 조건이 악화되더라도 후생 수준 증가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입제 부분에서 성장이 발생하면 교육 조건이 개선되니까 무조건 후생 수준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피화 성장은 어디에서 성장이 발생할 때 발생해요? 수출제 부분에서 성장이 발생했을 때 그 가능성이 있고 수입제 부분에서 성장이 발생하면 무조건 후생 수준이 증가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9번 자본 풍부국에서 다음의 변화가 교육 조건과 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하라. 이 나라는 대국이다. 자본량이 증가하게 되니까 자본량이 수출제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조건이 악화될 것이고 노동량이 증가하면 수입제에서 생산량이 증가하니까 교육 조건이 개선되고
수출제 부문에서 기술 진보는 교육 조건 악화를 가져오고 수입제 부문에서 기술 진보가 하면 교육 조건이 개선되고 그래서 2번과 4번의 경우에는 교육 조건이 개선되니까 생산도 증가하고 교육 조건도 개선되니까 무조건 후생 수준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1번과 3번의 경우에는 교육 조건이 악화되지만 생산량이 증가하니까 교육 조건 악화 효과하고 생산량 증가 효과가 두 개를 비교해서 후생 수준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답하면 되겠습니다. 10번 1950년대에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트랜지스터 라디오 등 가전제품을 수입하였으나 1970년대 와서는 이들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게 되었다. 이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라. 제품 수명 주기설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트랜지스터 기술을 개발한 미국이 수출국이 되지만 상품이 표준화되고 또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면 임금 등 생산비가 낮은 이제 후진국들이 이 제품을 수출하게 되는 거죠. 11번 의류는 노동집약제이고 반도체는 자본집약제이다. 이 두 재화만을 생산한다고 하자 의류를 수입하고 반도체를 수출하는 나라에서 반도체의 가격이 하락하면 임금과 임대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의류나 반도체 생산에서 노동과 자본의 결합 비율은 바뀌는가? 우리가 앞에서 쭉 해왔던 내용하고 유사한 문제니까 여기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 집약제 가격이 하락하면 스톨퍼 사미에슨 정리에 의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본의 가격이 자본의 실질 가격이 하락하고 실질 임금은 반대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스톨퍼 사미에슨 정리가 되겠어요. 그리고 임금 임대료 비율이 상승하면 임금이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노동을 적게 쓸 거 아니에요. 기업은 노동을 적게 쓰고 자본을 더 많이 쓰는 생산 방법을 채택한다. 그러므로 모든 재화 생산에서 자본을 더 많이 쓰니까 자본 노동의 사용 비율이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답하면 되겠습니다. 12번 최근 한국으로 중국, 동남아시아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유입되고 있다. 이러한 노동자의 유입으로 한국의 자본집약제 생산량의 변화가 발생할까? 립진스키 정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론적으로만 우리가 대답을 한다면 노동이 유입됐으니까 노동량이 증가하게 되고 노동량이 증가하게 되면 어때요? 레이버 인텐시브한 재화의 생산은 증가하고 캐피탈 인텐시브한 재화의 생산량은 감소해야 되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립진스키 정리하면 노동 부존량이 증가하면 노동집약제 생산량은 증가하고 자본집약제 생산량은 감소한다. 이는 국제시장 가격이 변하지 않는 소국에서 결론이고 만일 국제시장 가격이 바뀐다면 이러한 결론은 유지될 수가 없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만약에 자원의 불안정 고용이 있다면은 노동이 유입됐을 경우에 노동집약제 생산량만 증가하고 자본집약제 생산량은 줄지 않겠죠. 우리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 노동이 자본집약제에서 노동집약제 쪽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자원이 불안정 고용 상태에 있다면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본집약제 생산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우리가 답할 수 있겠습니다. 13번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중에서 자유무역으로 더 이익을 얻는 그룹은 누구인가? 여기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유무역을 하면 전반적으로 소비자 물가가 하락한다. 자유무역을 하면 수입제 가격이 하락하니까 전반적으로 소비자 물가가 하락하게 돼 있어요. 그럼 소비자 물가가 하락했을 때 누가 이득인가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해서 소득의 더 많은 부분을 소비 지출에 사용하게 되니까 물가 하락은 소비자 물가 하락은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이득을 준다. 이렇게 답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5장 연습문제 풀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